땅 문서를 내 이름으로 위조했다고? 그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제 발밑이 흔들리는 것처럼 순간 눈앞이 아득해졌지요. 믿었던 가족, 그것도 남편의 여동생, 제게는 처제라는 사람이 저를 향해 이런 짓을 저질렀다는 건 정말 상상도 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저는 올해 40을 막 넘긴 평범한 주부였습니다. 남편과 함께 작은 사업을 꾸려가며 살았고 시골에서 물려받은 땅은 우리 가족의 든든한 버팀목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 땅은 제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남편과 제게 이건 두 사람의 노후를 위해 지켜라 라고 남겨주신 유산이었지요. 그래서 저는 그 땅에 누구보다 큰 애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웃 사람으로부터 충격적인 소문을 듣게 됐습니다. 우리 땅 근처에서 부동산 거래 이야기가 오가고 있는데 그 서류에 제 이름이 적혀 있다는 겁니다. 이상하다 싶어 급히 확인해 보니 제 이름은 맞는데 도장과 필체가 전혀 제 것이 아니었습니다. 누가 봐도 조잡하게 흉내낸 날조된 서류였지요. 심장이 쿵 내려앉는 순간 머릿속에 한 사람이 스쳐갔습니다. 남편의 여동생, 제 처제였습니다. 그녀는 늘 돈 이야기에 집착했고 시댁 모임 때마다 은근히 저희 재산을 탐내는 듯한 말을 던지곤 했습니다. 저는 늘 설마 가족인데 라며 애써 무시했는데 이번 사건으로 모든 조각이 맞춰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 서류가 단순히 장난 수준이 아니라 실제 거래 직전까지 진행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조금만 늦게 알아차렸다면 평생 지켜온 우리 땅이 하루아침에 사라질 뻔한 것이지요. 저는 두 손이 떨리고 숨조차 가빠왔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짓을 한 거야? 혼잣말을 하며 도장을 바라보던 순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하지만 울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무언가 크게 잘못되고 있다는 직감에 따라 즉시 남편에게 사실을 알렸습니다. 남편 역시 믿기 힘들다는 듯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여동생이 그럴 리 없다며 고개를 저었지만 위조된 서류를 직접 확인한 순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참을 잠들지 못했습니다. 창밖에서 들려오는 매미 소리마저 제 마음을 더 초조하게 만들었지요. 머릿속에는 수많은 생각이 오갔습니다. 이걸 경찰에 바로 신고해야 하나? 아니면 일단 처제를 불러 직접 물어야 하나? 답은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건 이 일이 결코 가벼운 다툼이나 오해로 넘길 수 없는 심각한 문제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가족 간의 신뢰를 넘어 법적인 범죄의 선까지 넘어선 일이니까요. 저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새벽 제 마음속에 하나의 결심이 자리 잡았습니다. 이번에는 끝까지 밝히겠다. 그리고 반드시 진실을 세상에 드러내겠다. 그렇게 제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날 밤을 새우고 나니 제 호흡이 조금은 가라앉았습니다. 제가 첫마디로 남편의 여동생, 제게는 처제 라고 말했던 것도 사실 마음이 뒤엉켜 호칭조차 헷갈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그녀는 제 친정 여동생, 그러니까 남편에게는 처제인 사람이었습니다. 제겐 늘 덜 자란 동생 같았고 남편에게는 처가 쪽 막내로 대하기 쉬운 존재였지요. 우리는 경기도 외곽의 작은 동네에서 살았습니다. 새벽이면 들판 위로 엷은 안개가 걸리고 오후엔 국도 맞은편 창고벽에 햇살이 비스듬히 꽂히는 곳. 남편과 저는 그 창고 한쪽을 임대해 소규모 자재 유통사업을 했고 그 수입으로 대출을 갚아가며 성실하게 생활을 이어왔습니다. 시아버지가 남기신 그 땅은 읍내에서 차로 15분 거리에 있는 밭과 묵은 논, 그리고 작은 가을을 따라
길게 뻗은 과수원 자락까지 이어진 곳이었습니다. 조 좋은 날에는 바람이 복숭아 잎을 스칠 때 나는 은근한 향이 코끝을 간지리고 가을이면 서리 맞은 풀냄새가 발목에 엉겼습니다. 시아버지는 생전 이 땅은 돈보다 마음으로 지켜야 한다라며 등기가 제 이름과 남편 이름으로 절반씩 나뉘도록 꼼꼼히 정리해 두셨습니다. 덕분에 우린 도시에 오르내리는 전셋값과 상관없이 최소한의 정박할 곳을 가지고 있다는 안도감 속에 살았지요. 동생은 그러니까 남편에게는 처제인 수지는 20대 후반부터 무언가를 빨리 이루고 싶어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대학을 중퇴한 뒤 쇼핑몰을 차렸다가 몇 달 만에 접었고 코인에 뛰어들었다가 큰 변을 겪은 뒤엔 다단계 건강식품을 했습니다. 그 모든 시도에서 공통적으로 보인 건 먼저 번 사람은 번다 라는 말을 마치 주문처럼 되뇌는 습관이었어요. 가족들이 말리면 잠깐 멈추는 듯 하다가도 어느새 새 프로젝트를 들고 와 이번엔 다르다고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늘 눈이 먼저 웃고 입술이 나중에 따라가는 묘하게 빈 곳이 많은 표정이었습니다. 수진이 우리 땅을 처음 언급한 건 아버지 기일을 마치고 다 함께 국밥을 먹던 날이었습니다. 언니, 그 과수원 자리 요즘 분양형 주말농장으로 개발하면 엄청 핫하대. 투자자들도 줄 선다더라. 그때 저는 그냥 대수롭지 않게 웃으며 그런 건 전문가들이나 하는 거지 우리는 못해 라고 넘겼습니다. 그런데 수지는 젓가락을 쥔 채 가볍게 제 손등을 톡 치며 말했지요. 전문가 붙이면 돼. 언니는 땅만 내면 되잖아.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남편은 헛기침을 했고 저는 일부러 숟가락을 국물에 더 오래 담갔다 빼냈습니다. 미묘한 어색함이 자리를 맴돌았고 수지는 금세 주제를 바꾸었지만 그날 이후로부터 땅이라는 단어가 그녀의 입에서 자주 맴돌기 시작했습니다. 그 무렵부터 이상한 일들이 이어졌습니다. 어느 날은 수진이 불쑥 집에 들렀다가 제 서랍에 둔 인감카드와 도장이 어디에 있는지 슬쩍 묻고 또 어느 날은 언니 등기부등본 떼는 법 좀 알려줘. 요즘 공부 중이거든. 하며 등기 사이트 로그인 화면을 휴대폰으로 보여주기도 했지요. 왜? 라고 물으면 요즘 부동산이 대세잖아. 그냥 공부. 라며 웃어 넘겼습니다. 그때 저는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가족 아닌가 의심부터 하지 말자. 그러나 가족이라는 단어는 때로 사람을 방심하게 만드는 달콤한 주문이기도 합니다. 시아버지 유품 중에는 오래된 철제 상자가 하나 있었는데 그 안에 저희 땅과 관련된 서류들을 모아 두었습니다. 저는 그 상자를 옷장 맨 윗칸에 두고 자주 들여다보지 않았습니다. 번거로운 일이라기보다는 괜히 꺼내보는 순간 땅이 돈으로만 보일까봐 두려웠던 겁니다. 어느 날 저녁 수진이 언니 옷 좀 빌려 입을게 라며 방으로 들어갔다가 한참을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문을 살짝 열었을 때 수진은 웃으며 와 언니 옷장엔 보물창고가 따로 없다 라며 장난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눈높이보다 약간 위, 그 상자 뚜껑 위에는 아주 얇은 먼지 줄이 하나 지워져 있었다는 사실을. 수진의 말버릇 중 하나는 내가 어떻게든 해볼게 였습니다. 그 말 뒤에는 늘 누군가의 도장과 서류가 필요했습니다. 가족 카톡방에서 언니 혹시 신분증 사본 사진 있어? 택배 수령 인증이 필요하대 라는 메시지가 왔던 날도 선명히 기억납니다. 저는 그때 흑백으로 일부 정보만 보이게 편집한 사진을 보냈고 스스로 뿌듯해했습니다. 개인정보는 스스로 지키는 거야 기회라고요. 그런데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그녀는 이미 퍼즐의 다른 조각들을 다 모아둔 상태였고 제 작은 방심은 마지막 한 조각을 맞추는데 딱 알맞은 크기의 조각이었을지 모릅니다. 남편은 기본적으로 사람을 믿는 쪽입니다.
특히 처가 식구들에게는 더 관대했지요. 그 관대함은 사랑의 다른 이름일 때도 있었지만 때로는 경계선을 흐리게 만드는 약점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날 밤 제가 이웃에게 들은 소문과 위조 서류 이야기를 꺼냈을 때 남편은 잠시 고개를 저었습니다. 설마 그건 아닐 거야. 수진이는 그래도... 그 말이 끝나기 전에 저는 문서 사본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저의 필체를 흉내낸 구불거리는 획, 인감도장의 붉은 원이 스캔된 듯 번진 면. 남편의 표정이 그제야 굳었습니다. 누가 이걸 만들었지? 그의 목소리는 아주 낮았고 방 안 공기가 갑자기 서늘해졌습니다. 다음 날 저는 읍사무소와 등기소 그리고 관할지구대를 차례로 찾아갔습니다. 절차는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았지만 하나하나 밟아가는 동안 제 심장은 내내 뛰었습니다. 공무원은 친절했지만 업무적 어조로 말했습니다. 위조 정황이 의심되면 정식으로 접수하셔야 합니다. 인감증명 발급 내역, 열람 내역, 그리고 인형 대조가 필요합니다. 낯설고 건조한 단어들이었지만 그 말 사이사이로 저는 더 되돌릴 수 있다는 희망을 보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정식 접수를 했고 창구 유리 너머로 접수 도장이 찍히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탁! 그 소리는 놀랍도록 선명하게 제 귓속에 박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국도의 긴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트럭이 지나가며 남긴 바람이 차창을 두드렸고 한동안 저는 그 바람 소리만 들었습니다. 제 안에서는 두 개의 마음이 싸우고 있었지요. 그래도 가족인데 라는 마음과 가족이니까 더 선을 지켜야 해봐라는 마음. 나는 어느 쪽이어야 할까. 밤이 내리고 부엌 위 조명이 노랗게 번지는 순간 저는 조용히 결론을 내렸습니다. 수진에게 직접 묻는 건 증거를 더 모은 뒤로 미루자. 섣불리 움직였다가 상대가 서류를 폐기하거나 발뺌할 구실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도장은 어디서 복제했는지, 인감증명은 어떻게 확보했는지, 그리고 거래 직전까지 갔다면 공인중개사는 누구인지, 그 모든 길을 조용히 추적해야 한다. 그 결심을 하자 이상하게도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저는 차분히 커피를 내려 컵을 양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따뜻함이 손바닥에서 팔로, 어깨로, 그리고 가슴으로 번져갔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 휴대폰이 팅! 소리를 냈습니다. 수진에게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언니, 이번 주말에 시간 돼? 언니네 집에 들러도 돼? 아, 그리고 지난번에 말한 그 땅 진짜 큰 기회가 생겼어. 나중에 얘기해 줄게. 문장 끝에 붙은 점 3개가 묘하게 길어 보였습니다. 그 3점 사이엔 아마도 서류 가방의 지퍼 소리, 프린터의 먹 냄새, 새빨간 도장에 잉크 자국 같은 것이 숨어 있겠지요. 저는 메시지를 닫고 핸드폰 화면이 새까맣게 꺼지는 걸 지켜봤습니다. 검은 거울 같은 화면 속에 제 얼굴이 겹쳐 보였고 그 얼굴은 결의에 차 있었습니다. 가족은 서로를 믿어주는 사람들이지만 그 믿음이 면죄부가 될 수는 없습니다. 저는 다음 날 아침 경찰서 경제범죄 전담팀에 다시 연락을 넣고 인형감정과 CCTV 가능 구간에 대한 상담 일정을 잡았습니다. 동시에 동네 공인중개사무소 몇 곳을 손님인 척 방문해 최근 그 주변 집원에 대해 누군가 열람이나 매물 등록을 시도했는지 귀동량을 시작했습니다. 모두가 고개를 저었지만 한 사무소에서만 애매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 그쪽은 지난주에 누가 문의하긴 했는데요. 저는 웃으며 명함을 받아 들고 나왔습니다. 손끝에서 종이 가장자리가 사각사각 소리를 냈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실타래에 첫 올을 잡아당길 때 나는 조용하지만 확실한 소리와 닮아 있었습니다. 이 올 끝에는 무엇이 매달려 있을까요? 누군가의 욕심?
누군가의 두려움, 아니면 제가 아직 보지 못한 더 큰 그림.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 멀리 과수원 위로 구름이 낮게 흘렀고 바람이 잎사귀의 뒷면을 뒤집었습니다. 잎의 은빛이 번쩍이며 스쳤습니다. 그 반짝임은 제게 이렇게 말하는 듯 했습니다.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이라고. 그 주말 수지는 예고한 대로 집에 찾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풍겨오는 향수 냄새가 제 코끝을 찔렀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짙은 향. 어쩐지 그날따라 그녀의 모습은 전보다 더 단정하고 화려해 보였습니다. 머리를 곱게 말아 올리고 내일까지 새로 한 듯 손톱이 반짝였습니다. 언니! 오랜만이야! 밝게 웃으며 안으로 들어서는 그녀의 모습에 순간 제 마음은 복잡하게 뒤엉켰습니다. 겉으로는 환하게 웃고 있었지만 속으로는 계속 우리 사람이 정말 그 일을 벌였을까? 라는 의심이 떠나질 않았습니다. 남편은 일부러 자리를 피했습니다. 이 일 보고 올게 라며 외출했지요. 저와 수진 단둘이 남은 거실은 이상하게도 그 어느 때보다 무겁고 긴장된 공기로 가득했습니다. 수지는 과일을 깎으며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친구 결혼식, 최근 본 드라마, 새로 산 가방 이야기. 하지만 저는 그 모든 대화가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제 마음은 오직 한 가지. 그 땅 문서에 가 있었으니까요. 언니, 있잖아. 수진이 과도를 내려놓으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그 땅 있지?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진짜 기회야. 내가 아는 쪽에서 투자자를 찾고 있는데 만약 지금 계약하면 몇 배는 이익을 볼 수 있어. 언니, 이럴 때 과감하게 가야 하는 거야. 그녀의 눈빛은 확신에 차 있었지만 저는 차가운 시선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수진아.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혹시 내 도장, 내 서류에 손댄 적 있어?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수지는 눈을 크게 뜨더니 바로 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언니,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내가 어떻게 언니 걸 건드려. 오해도 정도가 있지. 하지만 그 웃음은 입계만 맴돌았을 뿐 눈빛은 흔들렸습니다. 저는 더는 묻지 않았습니다. 정면으로 부딪히기엔 아직 증거가 부족했으니까요. 대신 차분히 커피를 따르며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제 속은 불길처럼 타올랐습니다. 맞아. 분명히 뭔가 있다. 저 눈빛, 저 떨리는 손끝. 그날 밤 수진이 떠난 뒤 저는 서류들을 다시 꺼내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눈에 띄는 작은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제 인감 도장이 찍힌 일부 서류 뒷면에 잉크가 번진 자국과 함께 아주 희미한 아빈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복사기를 돌리기 위해 종이를 강하게 눌렀던 것처럼요.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누군가가 제 도장을 직접 사용했다는 증거일지도 모릅니다. 저는 곧바로 그 종이를 봉투에 넣고 다음날 경찰서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며칠 뒤 경찰은 저에게 연락을 주었습니다. 제출해 주신 자료는 감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인형 대조 결과가 나오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건조한 설명이었지만 제 귀에는 그것이 희망처럼 들렸습니다. 이제 진실은 서서히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사이에도 수진이 움직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녀는 계속해서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이번 기회 놓치면 후회한다. 언니는 너무 소극적이다. 라며 압박했습니다. 심지어 남편의 회사 근처까지 찾아와 기다리고 있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는 등골이 서늘해질 정도였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더는 그냥 넘어가면 안 돼.
우리가 먼저 잡지 않으면 수지는 반드시 또 다른 방법을 찾아낼 거야.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눈빛에는 여전히 미련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도 내 동생인데 라는 마음을 완전히 버리지 못한 것이겠지요. 하지만 저는 이제 확신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가족 간의 다툼이 아니라 범죄라는 것을요. 그날 밤 저는 창가에 앉아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불빛이 꺼진 마을길은 고요했지만 제 마음속은 전쟁터처럼 요동쳤습니다.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려왔고 그 소리는 마치 이렇게 말하는 듯 했습니다. 곧 진실이 드러날 거야. 그리고 누군가는 무너져 내리겠지. 며칠이 지나고 결국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평일 저녁 시댁 식구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수지는 기어이 그 땅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오빠 언니, 이번에 진짜 투자자가 붙었어. 계약만 하면 우리 집안 다 편해져. 근데 왜 이렇게 시간을 끌어? 나 솔직히 답답해서 죽겠어. 그녀는 마치 당연한 권리라도 주장하듯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순간 자리에 앉아 있던 시어머니의 표정이 굳어졌고 남편은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그녀를 노려봤습니다. 하지만 수지는 개의치 않고 말을 이어갔습니다. 언니가 결정을 못하면 오빠라도 좀 설득해봐. 땅은 원래 가족 모두의 거잖아. 아버지 유산인데 왜 언니 마음대로 해? 그 말에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언니 마음대로? 그 땅은 시아버지께서 공증까지 해서 분명히 남편과 제 몫으로 정해두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수지는 뻔뻔하게 모두의 것이라며 억지를 부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차분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수진아, 아버지가 생전에 뭐라고 하셨는지 잊었어? 이 땅은 우리 부부에게 지켜라고 주신 거야. 네가 아무리 우겨도 네 몫은 없어. 그러자 수지는 얼굴을 붉히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내가 다 알아봤어. 서류에 내 이름도 있어. 그 순간 거실이 얼어붙었습니다. 남편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뭐라고? 서류에 내 이름이 있다고? 그게 무슨 소리야? 수지는 흥분한 듯 휴대폰을 꺼내더니 화면을 내밀었습니다. 거기엔 위조된 등기부 사본이 찍혀 있었고 그 안에는 믿을 수 없게도 제 이름 대신 수진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봐! 언니가 모르는 사이에 이미 바뀐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 땅은 내 거나 다름없어. 저는 숨이 막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은 화면을 빼앗아 보더니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건 위조야. 도장도 글씨체도 엉망이야. 하지만 수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위조라고? 그럼 경찰 불러. 내가 틀렸는지 언니가 틀렸는지 확인해 보자고. 그녀의 목소리는 온 집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시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물잔을 움켜쥐었고 남편은 분노를 참지 못한 채 수진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당장 그 휴대폰 꺼내. 네가 무슨 짓을 했는지 다 밝혀낼 거야. 순간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지금이야말로 모든 걸 꺼내야 할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경찰에 제출했던 서류 사본과 감정 진행 사실을 확인해 준 접수증이 들어 있었습니다. 수진아, 네가 위조한 그 도장, 그 글씨체. 이미 경찰이 감정 중이야. 곧 결과가 나오면 누가 거짓말을 했는지 모두 알게 되겠지. 그 순간 수진의 얼굴이 일순 굳어졌습니다. 눈동자가 흔들리고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당당하게 소리치던 기세는 사라지고 그녀의 손끝이 서서히 식탁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뭐라는 거야? 언니가 나를 이렇게까지
그 목소리는 더 이상 당당하지 않았습니다. 집 안공기는 한층 더 무겁게 가라앉았고 모두의 시선이 수진에게 쏠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진실이 드러나기 직전의 고요함, 그것은 폭풍 전야의 정적과도 같다는 것을요. 식탁 위에는 아직 김이 모락모락 나는 찌개가 그대로 놓여 있었지만 아무도 젓가락을 들지 않았습니다. 수진의 말 한마디로 집안 분위기는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언니, 진짜 나를 경찰에 신고한 거야?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묻자 저는 고개를 단호히 끄덕였습니다. 그래, 네가 내 도장과 서류에 손댔다는 증거가 이미 확보됐어. 더 이상 숨길 수 없어. 수진아. 순간 그녀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마치 벽에 몰린 사람이 마지막으로 발버둥 치듯 억지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그거 다 오해야. 나는 그냥 투자자들이 믿을 만한 자료가 필요하다고 해서 장난으로 만든 것 뿐이야. 실제로 거래하려던 건 아니었어. 그 순간 저는 가슴 깊숙한 곳에서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느꼈습니다. 장난? 네가 말하는 그 장난 하나로 우리 집안이 10일째 흔들릴 뻔했어. 그 땅은 아버지가 피땀 흘려 지켜온 거야. 네 욕심 때문에 이렇게 더럽혀져도 된다고 생각해? 남편도 더는 참지 못하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수진을 향해 손가락을 가리켰습니다. 수진아, 네가 내 동생이라는 사실이 이렇게 부끄럽긴 처음이다. 당장 경찰에 가서 네가 무슨 짓을 했는지 솔직히 말해. 수진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아니야, 아니라고. 언니가 나를 모함하는 거야. 오빠, 왜 언니 말만 믿어? 내가 언제 언니한테 그런 짓을 했다고 그래. 하지만 그때 저는 이미 확보해둔 또 다른 증거를 꺼냈습니다. 바로 부동산 사무소에서 받은 명함과 거기서 들은 정황을 녹음한 파일이었습니다. 녹음기에서 흘러나오는 목소리는 분명했습니다. 지난주에 어떤 젊은 여성이 그 집원을 문의했어요. 등본 사본도 보여줬는데 뭔가 좀 어색했거든요. 이름은 수진 씨였던 것 같아요. 그 순간 시어머니의 눈물이 뚝뚝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네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니? 네 아버지가 얼마나 애써서 지켜온 땅인데 네 욕심 때문에 이렇게 집안을 욕되게 하니. 모두의 시선이 수진에게 쏠렸습니다.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다는 걸 느낀 그녀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나도 그냥 잘 되고 싶었어. 언니처럼 안정된 집안, 든든한 남편, 그런 거 다 부러웠단 말이야. 그래서 잠깐만 손대면 괜찮을 줄 알았어. 하지만 그 고백은 누구의 마음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거실에 울려 퍼진 것은 오직 냉랭한 침묵과 시어머니의 흐느낌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수지는 집안에서 완전히 고립되었습니다. 남편은 더 이상 동생을 감싸주지 않았고 시어머니도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경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위조 정황이 명백합니다. 곧 수진 씨를 소환 조사할 예정입니다. 전화를 끊은 후 제 손은 한동안 떨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이 이제 눈앞에 다가온 것입니다. 경찰의 소환 통보를 받은 날 수진은 결국 우리 집에 찾아왔습니다. 현관 앞에 서 있는 그녀의 모습은 전과 달리 화려하지도 당당하지도 않았습니다. 머리는 부스스했고 손에 쥔 핸드백마저도 무겁게 늘어져 있었습니다. 언니, 잠깐 얘기 좀 하자. 그녀의 목소리는 간절했지만 저는 쉽게 마음을 열 수 없었습니다. 이미 수차례의 배신과 거짓말을 겪었으니까요. 거실에 앉은 수지는 연신 손가락을 꼬며 말했습니다. 언니, 나 잘못한 거 알아.
근데 경찰 일은 그냥 없던 걸로 해주면 안 돼? 나 이번에 진짜 무너지면 다시는 일어날 수가 없어. 저는 차가운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수진아, 네가 무너지지 않게 하려면 애초에 이런 짓을 하면 안 됐어. 땅 문서를 위조하는 게 장난이라고 생각해? 그건 명백한 범죄야. 그녀는 눈물을 뚝뚝 흘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언니, 나도 언니처럼 살고 싶었어. 언니는 든든한 남편 있고 안정된 집 있고 다 가졌잖아. 난 늘 뒤처진 기분이었어. 그래서 욕심이 앞섰던 거야. 그 순간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해 못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해한다고 해서 용서할 수 있는 건 아니었지요. 남편은 방 안에서 나오더니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수진아, 우리가 내 동생이기 전에 이건 법의 문제야. 네가 지금 무너지는 건 네가 뿌린 씨앗 때문이야. 더 늦기 전에 잘못을 인정해. 수진은 한동안 침묵하다가 갑자기 소리를 질렀습니다. 다 언니 때문이야. 언니만 없었으면 아버지 땅도 내 거였을 거고 오빠도 내 편이었을 거야. 그 한마디는 거실의 공기를 송두리째 갈라놓았습니다. 저는 충격에 말을 잃었고 남편은 치를 떨며 외쳤습니다. 네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지 알아? 아버지가 살아 계셨다면 너를 자식으로 인정하지 않으셨을 거야. 그 말에 수지는 입술을 깨물더니 그대로 자리에서 일어나 문을 박차고 나가버렸습니다. 현관문이 쾅 닫히는 소리와 함께 우리 가족의 관계도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어버린 듯 했습니다. 며칠 뒤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수진 씨가 조사에 응하지 않아 강제 소환 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참고인으로 다시 오셔야 합니다. 전화를 끊은 후 제 손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묘한 안도감도 밀려왔습니다. 드디어 모든 게 드러날 시간이 다가오고 있구나. 그날 밤 창밖의 바람은 유난히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오히려 단단히 다져졌습니다. 이 싸움은 이제 단순한 가족 간의 갈등이 아니라 정의와 진실을 위한 싸움이 되어버렸으니까요. 며칠 뒤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수진이 결국 강제로 소환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남편과 함께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남편은 몇 번이나 한숨을 내쉬며 말했지요. 그래도 동생인데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어. 저는 고개를 돌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음울한 하늘에 구름이 잔뜩 끼어 있었고 그 사이로 희미한 햇살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마치 진실이 조금씩 드러나는 과정을 보여주는 듯 했지요. 경찰서 조사실 앞에서 마주한 수지는 이미 예전의 자신감 넘치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퀭한 눈빛, 다 풀린 어깨, 그리고 자꾸만 떨리는 입술. 그녀는 우리를 보자마자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언니, 오빠, 미안해. 나 진짜 그냥 순간의 욕심이었어. 이렇게까지 커질 줄 몰랐어. 남편은 차갑게 대꾸했습니다. 순간의 욕심? 서류 위조하고 거래 시도까지 한 게 순간의 욕심이라고? 넌 가족을 팔아넘긴 거야. 수지는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냉정했습니다. 조사관은 인형감정 결과를 책상 위에 올려놓으며 말했습니다. 감정 결과 제출된 서류는 명백한 위조입니다. 사용된 도장은 정 씨 저의 인감을 본떠 만든 위조 도장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이 사본을 들고 부동산을 방문한 사람이 수진 씨라는 증언도 확보되었습니다. 그 순간 수진의 어깨가 푹 꺼졌습니다. 더는 변명조차 하지 못했지요.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속 시원한 마음도 있었지만
동시에 피부티가 이렇게 무너지는 모습을 보니 한편으론 안타까움도 밀려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조사관이 새로운 사실을 전했습니다. 참고로 수진 씨가 사용한 위조 서류 일부는 제보자의 말에 따르면 제3자에게도 전달된 정황이 있습니다. 단순히 본인만의 일이 아닐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순간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제3자라니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조사관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수진 씨가 누군가와 공모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중개사무소 관계자나 외부 브로커일 수도 있고요. 조사가 더 필요합니다. 저와 남편은 놀라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수진 혼자만의 일이 아니었다니. 그렇다면 이번 사건은 생각보다 훨씬 더 큰 그림일지도 모른다는 불안이 밀려왔습니다. 수진은 눈물을 흘리며 중얼거렸습니다. 나도 처음부터 혼자 한 건 아니었어. 그냥 옆에서 누가 도와준다고 해서. 그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지만 그 한마디가 우리 모두의 등을 차갑게 식혀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저는 알았습니다. 이 싸움은 이제 막 절정으로 향하고 있다는 것을. 수진의 입에서 혼자가 아니었다 라는 말이 흘러나온 순간 조사실의 공기는 얼어붙은 듯 고요해졌습니다. 경찰관은 즉시 그녀에게 되물었습니다. 누구와 함께 한 겁니까? 도와줬다는 사람이 정확히 누구죠? 수진은 입술을 깨물며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눈동자가 흔들리고 두 손은 무릎 위에서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러다 결국 힘없이 고개를 숙인 채 입을 열었습니다. 부동산 쪽 브로커예요. 돈만 주면 뭐든 해준다고 했어요. 서류 위조도 인감 흉내도 다 그 사람이. 나는 그냥 시킨 대로 했을 뿐이에요. 그 순간 제 가슴은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단순히 가족 간의 배신으로 끝날 줄 알았던 일이 이제는 조직적인 범죄와 얽혀버린 것입니다. 남편도 놀란 눈으로 수진을 노려보았습니다. 수진아, 네가 얼마나 위험한 짓을 한 줄 알아? 그 사람들은 내 욕심만 채우고 네가 잘못되면 모른 척 할 거야. 그런데도 네가. 수진은 울먹이며 소리쳤습니다. 나도 알고 있어. 근데 나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하겠더라고. 언니랑 오빠처럼 든든한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으니까. 그러다 보니 결국 이런 사람들 손이라도 잡고 싶었던 거야. 그녀의 고백은 안쓰러움보다는 더 큰 분노와 실망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자신의 결핍을 핑계 삼아 가족을 해치려 했던 것이니까요. 경찰은 곧바로 수진의 진술을 토대로 브로커를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그 브로커라는 인물은 실제로 검거되었고 그의 사무실에서는 위조 서류 수십 건과 불법 인감 도장이 무더기로 발견되었습니다. 그 안에는 제 이름으로 된 위조 서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명의로 위조된 서류들도 있었지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만약 조금만 더 늦었더라면 우리는 전 재산을 송두리째 빼앗겼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수진의 혐의는 명확히 밝혀졌습니다. 그녀는 사문서 위조 및 행사, 사기 미수죄로 정식 기소되었습니다. 법정에 서게 된 것입니다. 재판 당일 수진은 흰 블라우스를 입고 법정에 들어왔습니다. 예전의 자신만만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고 연약한 그림자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판사는 서류를 확인하며 냉정하게 물었습니다. 피고인 수진 씨 위조된 땅 문서를 사용해 거래를 시도한 사실을 인정합니까? 수진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결국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인정합니다. 순간 법정 안에서 웅성거림이 퍼져나갔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드디어 모든 것이 밝혀졌다. 그러나 마음 한편에서는 묘한 허무감이 스쳤습니다. 이렇게까지 와야만 했을까? 가족 간의 믿음이 이렇게 무너져야만 끝나는 걸까? 하지만 동시에 분명한 사실 하나가 있었습니다. 정의는 반드시 드러난다는 것. 그리고 그 정의는 지금 제 앞에서 실현되고 있었습니다. 재판정하는 숨소리조차 크게 들릴 만큼 고요했습니다. 판사가 수진의 진술을 정리한 후 검찰 측이 준비한 증거를 차례로 제시했습니다. 위조된 땅 문서 원본, 인형 감정 결과 보고서, 그리고 부동산 중개인의 증언까지. 모든 것이 수진의 범행을 뒷받침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다시 한번 전율을 느꼈습니다. 이건 단순한 오해나 착각이 아니라 치밀하게 준비된 범죄였던 것입니다. 검찰은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피고인은 단순히 장난을 친 것이 아닙니다. 명백히 재산을 편취할 의도로 문서를 위조했고 이를 실제로 행사하려 했습니다. 피해자가 제때 알아채지 못했다면 이미 토지가 제3자에게 넘어갔을 것입니다. 그 말에 방청석에 앉아 있던 저와 남편은 서로를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찔한 순간을 가까스로 모면했다는 사실에 소름이 돋을 정도로 섬뜩했습니다. 수지는 연신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변호사는 최대한 선처를 구하려 했습니다. 피고인은 순간적인 욕심과 불안정한 생활로 인해 잘못된 선택을 했습니다. 아직 젊은 나이이며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는 점을 감안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판사의 표정은 단호했습니다. 그 단단한 눈빛은 마치 한치의 흔들림도 없는 정의의 칼날 같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제 차례가 왔습니다. 증인석에 선 저는 목이 바싹 타들어가는 걸 느꼈습니다. 재판장이 제게 물었습니다. 피해자로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까? 저는 잠시 숨을 고른 뒤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는 이 땅이 단순한 재산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돌아가신 시아버지가 가족의 뿌리를 지켜주신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피고인은 그 소중한 유산을 탐내어 가족 간의 신뢰를 무너뜨렸습니다. 저는 그 상처를 평생 안고 살아가야 합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끝까지 말하고 나니 가슴이 후련해지는 듯 했습니다. 법정 안은 잠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그리고 판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의 재판은 결론이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최종 선고는 다음 기일에 이루어질 예정이었습니다. 법정을 나서던 순간 수진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간절함과 후회, 그리고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눈빛을 피하지 않고 단호하게 바라보며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이제는 네가 책임을 져야 할 때야.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이제 곧 진짜 사이다 같은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선고일을 앞둔 며칠 동안 제 마음은 이상하리만큼 차분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졌고 더는 흔들릴 이유가 없다고 스스로를 다독였기 때문이었지요. 하지만 남편은 달랐습니다. 그는 여전히 침대 머리맡에서 한숨을 길게 내쉬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래도 내 동생인데 감옥에 가는 걸 내가 보게 될 줄은 몰랐어. 저는 남편의 손을 잡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동생이기 전에 한 사람으로서 저지른 죄를 바로잡는 거야. 우리가 용서한다고 해서 법이 사라지진 않아. 오히려 지금 바로잡지 않으면 언젠가 더 큰 잘못을 저질 거야. 남편은 눈을 감고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표정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법정 선고일이 찾아왔습니다. 법정 안은 팽팽한 긴장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정리한 뒤 단호한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피고인 수진 씨는 사문서 위조 및 행사, 사기 미수죄가 인정됩니다. 범행이 치밀하게 준비되었고 피해자와 가까운 가족관계라는 점에서 죄질이 무겁습니다. 순간 법정은 고요해졌습니다. 모두가 판사의 입술만 바라보며 숨을 죽였습니다. 다만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그리고 아직 젊은 나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합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수지는 자리에서 무너져 내리듯 주저앉았습니다. 울음이 터져 나왔고 방청석 여기저기서도 한숨이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철창에 갇히는 것은 아니었지만 이제 수지는 전과자로 살아야 했습니다. 무엇보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쌓아온 신뢰가 산산이 부서진 순간이었지요. 재판이 끝난 뒤 법정 밖에서 수지는 저를 붙잡고 오열했습니다. 언니, 정말 미안해. 나 다시는 이런 짓 안 할게. 제발, 가족이니까 한 번만 믿어줘. 저는 한참 동안 그녀를 바라보다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수지나 가족이라면 지켜야 할 선이 있어. 넌 그 선을 스스로 무너뜨렸어. 이제 네가 다시 쌓아 올려야 해. 하지만 그건 내 몫이 아니야. 그 말에 수지는 더 크게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불쌍함이라는 이름으로 넘어갈 수 없었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남편은 창밖을 보며 한참이나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한마디 했습니다. 그래도 잘 끝난 거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이제는 우리가 지켜야 할 걸 지킨 거야. 창밖의 하늘은 여전히 흐렸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오히려 따스한 햇살이 스며드는 듯했습니다. 긴 싸움의 무게가 서서히 내려앉고 있었지요. 선고가 내려진 후 우리 집안은 조금씩 조용해졌습니다. 수지는 집행유예로 감옥살이는 피했지만 그 낙인은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친척들은 더 이상 그녀를 곱게 보지 않았고 동네 사람들도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시어머니가 제게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아니었으면 우리 집은 다 무너졌을 거다. 네가 끝까지 바로 잡아줘서 고맙다. 그 말에 저는 울컥했지만 꾹 참았습니다. 제가 잘해서라기보다는 지켜야 할 걸 지키려 몸부림친 것뿐이었으니까요. 남편은 여전히 마음이 복잡한 듯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어느 날 술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내 말이 맞았어. 가족이라는 이유로 무조건 감싸면 결국 더 큰 상처가 생기는 거였어. 이제야 알겠다. 저는 그제야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수지는 달랐습니다. 법정 이후 그녀는 집에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가끔 카톡으로 잘 지내냐는 메시지를 보내오곤 했지만 그 안에는 더 이상 당당한 기세도 억울하다는 항변도 없었습니다. 오직 후회와 공허함만 묻어날 뿐이었지요. 그녀의 모습이 안쓰럽지 않은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안쓰럽다고 해서 또다시 기회를 내주면 같은 일이 반복될 수도 있어. 이번엔 단호해야 해. 그날 밤 거실에 앉아 조용히 생각에 잠겼습니다. 창밖에서는 빗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빗방울이 유리창을 두드리며 흘러내렸습니다. 마치 오래된 상처를 씻어내듯 말이지요. 그리고 문득 저는 스스로에게 속삭였습니다. 이제 끝났어. 정말 끝난 거야. 그 순간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묵직하게 눌려있던 돌덩이가 서서히 굴러내리는 듯 했습니다. 드디어 정의가 바로 세워졌고 저는 잃을 뻔한 모든 것을 지켜낸 것이었습니다. 시간은 조금씩 흘렀습니다.
재판이 끝난 지 한 달, 두 달이 지나면서 집안의 분위기도 차츰 안정되어 갔습니다. 남편과 저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려 노력했고, 무엇보다도 잃어버릴 뻔한 땅이 제자리에 있다는 사실이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저는 주말마다 땅을 찾았습니다. 과수원에 들어서면 바람이 나무잎을 스치며 내는 소리가 마치 저를 위로하는 듯 했습니다. 잘 버텼어. 네가 지켜냈어. 그렇게 말해주는 것 같아 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 눈물이 맺히곤 했습니다. 멀리했습니다. 그녀의 SNS는 점점 조용해졌고 결국 계정까지 닫아버렸습니다. 소식을 전해 들었을 때 마음 한구석이 아프지 않은 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아픔은 동정이 아니라 경고였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저지른 잘못의 무게를 반드시 짊어져야 한다는 것. 그것이 삶의 냉혹한 진실이었습니다. 그 대신 제 삶은 조금씩 더 단단해졌습니다. 저는 더 이상 가족이니까 라는 말에 쉽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필요한 건 따뜻함이 아니라 책임이라는 걸 알게 되었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앞으로는 더 철저히 지킬 거라고. 아버지가 남겨주신 땅뿐만 아니라 저와 남편의 삶, 우리의 존엄과 신뢰까지. 이번 일을 통해 배운 가장 값진 교훈이었습니다. 그 사건이 지나고 나서 저는 삶을 바라보는 눈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예전에 저는 가족이라는 이름만으로 모든 걸 용서하고 감싸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일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가족이든 아니든 선을 넘으면 그것은 더 이상 가족이 아니라는 것을요. 어느 날 시어머니께서 저를 부르셨습니다. 손을 꼭 잡으시며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얘야, 네가 끝까지 버텨줘서 우리가 지킬 수 있었던 거다. 나도 그동안 가족이니 무조건 덮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알겠다. 가족이라도 잘못하면 그 잘못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걸 말이야. 그 말씀을 들으며 저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제가 홀로 싸우는 줄만 알았는데 사실은 어머니도 함께 마음을 다잡고 계셨던 것이었지요. 저는 이 일을 통해 아주 단순하지만 강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믿음은 조건이 아니라 선택이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여도 서로를 존중하지 않으면 그 믿음은 쉽게 무너진다는 걸요. 수지는 여전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일부러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그녀에게 제 목소리가 필요하지 않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스스로 잘못의 무게를 짊어지고 다시 일어설 준비가 될 때까지는 말이지요. 저는 이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다시 누군가 우리 가정을 흔들려 한다 해도 그때처럼 침묵하지 않을 겁니다. 이 경험이 제게 준 가장 큰 선물은 두려움 대신 단호함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이제 저는 제 삶을, 제 가족을, 그리고 제 존엄을 지켜낼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날 이후 저는 이 이야기를 누군가와 나누고 싶어졌습니다. 단순히 속을 털어놓고 싶어서가 아니라 같은 상처를 겪는 사람들이 혹시라도 제 경험에서 힘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가끔 이런 질문이 제 입에서 흘러나왔습니다. 혹시 누군가는 저처럼 가족의 배신에 눈물을 흘려본 적이 있지 않을까, 혹은 믿었던 사람에게 뒤통수를 맞은 적은 없었을까? 저는 이 이야기를 전하면서 사람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만약 가까운 가족이, 믿었던 동생이, 혹은 친한 친구가 여러분의 가장 소중한 것을 탐내고 빼앗으려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처음에는 분노에 치밀어 아무 말도 못할 수도 있고 어떤 이는 차라리 다 포기하고 싶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제가 겪어보니 결국 중요한 건 끝까지 지켜내려는 의지였습니다. 누군가는 제게 그래도 너무 가혹하게 한 건 아니냐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호히 대답합니다. 아니요. 만약 이번에도 눈 감았다면 내일 또 다른 상처를 받았을 겁니다. 그리고 그때는 돌이킬 수 없었을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실수를 반복하게 두는 건 결국 우리의 방관입니다. 저는 더 이상 방관자가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도 조심스레 묻고 싶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저처럼 누군가의 욕심 때문에 마음 깊이 상처받은 적이 있나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때 어떤 선택을 하셨나요? 저는 듣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를, 그리고 여러분의 목소리를. 이제 이야기를 끝맺을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긴 싸움이었고 많은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결국 저는 잃을 뻔한 것을 지켜냈고 무엇보다 제 자신을 잃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이것입니다. 정의는 언젠가 드러난다. 하지만 그 정의를 드러내기 위해서는 누군가 끝까지 버텨야 한다. 저는 끝까지 버티기로 선택했습니다. 그 선택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등을 돌려야 했고 미움의 시선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버티고 나니 결국 진실은 드러났고 정의는 실현되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지금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다면 부디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가족이라는 이름이 가장 단단한 방패가 되기도 하지만 그 이름이 더 깊은 상처를 주는 칼이 되기도 합니다. 중요한 건 경계와 원칙을 지키는 용기입니다. 저는 이번 일을 통해 더 단단해졌습니다. 더 이상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어떤 어려움도 이 경험을 기억하며 이겨낼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끝으로 지금까지 제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이 제 이야기에 공감해 주셨다면, 그리고 혹시 비슷한 상처를 가진 분이 계시다면 부디 이 이야기가 작은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조용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을 켜 두신다면 저는 또 다른 이야기로, 또 다른 진실로 여러분 곁을 찾아오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이야기일지도 모르는 그 다음 사연을 들려드리기 위해서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진실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